해성그룹 본사 전용 엘리베이터가 요란한 마찰음과 함께 멈춰선 순간 강도윤은 어둠 속에서 짙은 피냄새를 맡았다. 굳게 닫혀있던 문이 기괴한 파열음을 내며 억지로 벌어지고 이마에서 붉은 피를 흘리는 여자가 비틀거리며 좁은 공간 안으로 쓰러졌다. 그리고 여자의 창백하고 떨리는 손에서 바닥으로 굴러떨어진 은빛 라이터는 15년 전 도윤의 아버지가 죽던 날 무너져 내린 잿더미 속으로 영영 사라졌던 바로 그 물건이었다. 도윤의 심장 박동이 찰나의 순간 차갑게 투어내렸다. 쏟아지는 폭우가 42층의 통유리창을 거세게 때리는 소리조차, 우레와 같은 천둥 소리조차 아득한 이명처럼 멀어졌다. 엘리베이터 내부를 섬뜩하게 비추는 붉은색 비상등 아래로 국화꽃 테두리가 정교하게 각인된 은빛 라이터가 선명한 광채를 내뿜고 있었다. 결코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오직 도윤의 찢겨진 기억 속에만 묻혀있던 유품이었다. 34의 젊은 나이에 해성그룹 건설부문 총괄 대표직을 쥐고 흔드는 냉혹한 승부사, 강도윤의 완벽했던 이성이 속절없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짐승처럼 낮고 거친 숨을 삼키며 바닥에 웅크려 있는 여자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여자는 빗물과 피로 범벅이 된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채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누군가에게 필사적으로 쫓기기라도 한 것처럼 그녀의 온몸은 미세하게 경련하고 있었다. 도윤은 망설임 없이 바닥에 떨어진 라이터를 움켜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손바닥에 닿자마자 15년 전 아버지를 삼켜버린 붕괴 사고 현장의 매캐한 먼지 냄새와 끔찍한 비명소리가 환상처럼 밀려와 그의 목을 조르는 듯했다. 밤마다 들려오는 빗소리는 그에게 무너져 내리던 콘크리트 잔해의 굉음과도 같았다. 수면제를 털어 넣어도 잠들지 못하고 어둠 속을 헤매던 수많은 밤들. 그 지독한 불면의 저주가 시작된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는 서늘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여자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고 자신의 눈앞으로 끌어당겼다. 누구야?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낮게 으르렁거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철저하게 통제해온 감정의 균열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여자는 초점이 흐려지는 눈으로 도윤을 올려다보았다. 이마에 찢어진 상처에서 흘러내린 붉은 피가 그녀의 콧등을 타고 턱끝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입술은 자비를 구하거나 상황을 모면하려는 그 어떤 변명도 내뱉지 않았다. 오히려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무언가를 정확히 확인한 사람처럼 그녀의 얼어붙은 눈동자 깊은 곳에는 기묘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내 여자는 도윤의 단단한 가슴 위로 의식을 잃고 무너져 내렸다. 도윤의 두 팔이 반사적으로 여자의 가녀린 몸을 감싸 안았다. 축 늘어진 그녀의 체온은 빗물에 젖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의 최고급 맞춤 슈트 위로 뜨거운 피가 비릿하게 번져갔다. 비상전력이 가동되며 멈춰섰던 엘리베이터가 다시 천천히 아래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좁고 폐쇄된 공간 안에는 오직 여자의 옅은 숨소리와 도윤의 억눌린 호흡만이 엉켜들었다. 도윤은 한 손으로는 의식을 잃은 여자의 어깨를 단단히 지탱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은빛 라이터를 제 살이 파고들 만큼 꽉 쥐었다. 끝없이 추락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지난 15년간 단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던 과거의 망령이 다시 자신의 목덜미를 움켜쥐는 것을 느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수행원들이 황급히 달려왔다. 도윤은 평소와 다름없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읽을 수 없는 철저히 통제된 얼굴로 지시를 내렸다. 여자를 해성 가문이 운영하는 프라이빗 보안 병원으로 즉시 이송하라는 짧고 건조한 명령이었다. 몇 시간 뒤 병원의 VIP 병동은 숨막힐 듯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굵은 빗줄기가 병실 창문을 거세게 때리고 있었다.
도윤은 어두운 병실 한 구석에 서서 병상에 누워있는 여자를 조용히 응시했다. 응급처치를 마치고 이마에 하얀 붕대를 감은 그녀는 몹시 지치고 연약해 보였지만 기절하기 직전 그가 마주쳤던 그 서늘하고도 결연한 눈빛만큼은 그의 뇌리에 깊게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엉망이 된 피 묻은 셔츠를 갈아입지도 않은 채 주머니 속에 깊숙이 감춰둔 라이터의 차가운 표면을 엄지손가락으로 느릿하게 쓸어내렸다. 15년 동안 미친 듯이 찾아 헤매던 진실의 파편이 폭우가 쏟아지는 밤 제 발로 그의 영역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도윤은 병실 밖으로 걸음을 옮겨 복도 끝에서 대기하고 있던 서진우 비서에게 다가갔다. 서 비서는 도윤의 병적인 불면증과 과거의 끔찍한 상처를 유일하게 알고 곁을 지켜온 최측근이었다. 도윤은 억눌린 분노와 서늘한 호기심이 아슬아슬하게 교차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여자의 과거, 현재, 그리고 오늘 밤 누구에게 쫓기고 있었는지 모든 배후를 낱낱이 파헤쳐오라고 지시했다. 창밖으로 여전히 거센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는 새벽. 도윤의 임시 집무실 책상 위로서 비서가 가져온 얇은 서류철 하나가 조심스럽게 놓였다. 도윤은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의 첫 장을 천천히 넘겼다. 문서 상단에 인쇄된 여자의 증명사진과 그 옆에 적힌 이름 윤혜진,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몇 줄의 신원 정보가 그의 시선을 날카롭게 그리고 잔인하게 붙잡았다. 서 비서는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굳은 표정으로 짧게 보고했다. 대표님, 윤혜진 씨는 15년 전 혜성타워 붕괴 사고 당시 전체 설계와 시공을 총괄했던 윤재민 수석 건축가의 친딸입니다. 도윤의 손에 들려있던 빳빳한 서류가 미세하게 구겨지며 마찰음을 냈다. 평생을 바쳐 찢어 죽이고 싶었던,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파렴치한 원수의 딸이 아버지가 남긴 유품을 쥐고 자신의 품으로 뛰어든 것이다. 창밖으로 번쩍이는 창백한 번갯불이 도윤의 텅 빈 눈동자를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이것은 신이 내린 단순하고도 지독한 우연인가? 아니면 누군가 치밀하게 설계해 놓은 잔혹한 함정인가? 그는 차갑게 식어가는 커피잔을 응시하며 이제 막 시작된 깊고 짙은 핏빛 의심의 심연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내뿜는 눈부신 황금빛과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가 해성호텔의 그랜드 볼룸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며칠째 그치지 않는 서울의 장대비가 도시의 불빛을 지식이며 흘러내렸지만 연회장 안의 사람들은 그 우울한 날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탐욕스러운 미소를 띤 채 샴페인 잔을 부딪혔다. 하지만 그 화려한 축제의 한가운데 서 있는 해성그룹 건설부문 총괄 대표 강도 윤의 시선은 칠흑처럼 어두운 창밖의 시면을 향해 끝없이 가라앉아 있었다. 불과 며칠 전 빗속에서 자신의 품에 쓰러졌던 그 기묘한 여자가 평생을 증오해온 원수. 윤재민 수석 건축가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그의 내면은 차가운 얼음장처럼 굳어버린 상태였다. 우연을 가장한 치밀한 덫.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품인 은빛 라이터를 쥐고 나타난 그녀의 의도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불순했다. 도윤은 자신을 둘러싼 이 모든 소란스러운 축하 인사가 마치 끔찍한 조롱처럼 느껴졌다. 오늘 밤은 해성그룹 창립 기념 연회이자 현재 해성그룹의 실권을 쥐고 있는 회장 강태석이 눈엣가시 같은 조카인 도윤을 길들이기 위해 파놓은 공개적인 함정이었다. 강태석은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윤을 굴지의 정치 명문가 영애와 강제로 약혼시켜 그의 날개를 완전히 꺾어버릴 작정이었다. 도윤아, 이제 너도 방황을 끝내고 가정을 꾸려야 하지 않겠니?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누구보다 기뻐하셨을 거다.
오늘 이 자리에서 네 약혼을 공식 발표할 생각이다. 강태석은 자애롭고 인자한 숙부의 가면을 쓴 채 도윤의 어깨를 두드리며 낮고 은밀하게 속삭였다. 그러나 그의 눈가에 맺힌 탐욕스러운 주름 사이로는 도윤의 일거수일투족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독사 같은 맹독이 숨겨져 있었다. 도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보다 키가 작은 회장을 서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여기서 약혼을 거절한다면 이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해성그룹 후계자의 치명적인 불화설이 터질 것이고, 그것은 곧 강태석에게 이사회에서 도윤을 경영 일선에서 끌어내릴 완벽한 명분을 쥐어주는 꼴이 될 터였다. 옴달싹 달싹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위기. 도윤의 턱끝이 미세하게 굳어지며 반격의 틈을 찾기 위해 차갑게 번뜩이던 바로 그 순간. 연회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작은 소란이 일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홍해처럼 갈라진 틈 사이로 낯선 구두굽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일정한 박자로 울리며 다가왔다. 윤혜진이었다. 며칠 전 이마가 찢어져 피를 흘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상처를 교묘하게 가린 단정한 머리칼과 군더더기 없이 몸의 실루엣을 따라 흐르는 검은색 실크 드레스 차림의 그녀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이번 해성그룹의 구관 기념관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외부 수석 건축가 자격으로 초대받은 터였다. 도윤의 날카로운 시선이 단숨에 그녀를 향해 꽂혔다. 무너진 가문의 딸, 아버지의 원수,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불손한 여자. 그 모든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혜진의 걸음걸이에는 묘한 기품이 흘렀고, 얼음처럼 고요한 눈동자에는 그 어떤 두려움이나 주눅듦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 오만한 침착함이 도윤의 내면에 억눌려 있던 통제, 불가능한 파괴 본능을 강렬하게 자극했다. 그녀가 아버지를 들먹이며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면 기꺼이 그 판에 뛰어들어 철저하게 짓밟고 부숴주리라. 도윤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뚫고 성큼성큼 걸어가 혜진의 앞을 걸어막았다. 회장 강태석이 당황한 얼굴로 다가가기도 전에 도윤은 혜진의 가느다란 손목을 부러뜨릴 듯 단단히 움켜쥐었다. 혜진의 어깨가 흠칫 굳어졌지만 그녀는 결코 그의 손을 뿌리치거나 당황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깊고 고요한 눈망울은 이 모든 돌발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 도윤의 차가운 분노를 정면으로 온전히 받아내고 있었다. 도윤은 그녀의 손목을 쥔 채 몸을 돌려 수백 대의 카메라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강태석을 향해 서늘하고도 오만하게 선언했다. 숙부님의 과분한 염려는 진심으로 감사하지만 제 혼사는 제가 직접 결정합니다. 오늘 제 약혼을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께 정식으로 소개하죠. 여기 있는 이 여자가 제가 결혼할 사람입니다. 장내에 거대한 폭탄이 터진 듯한 숨막히는 정적이 흐른 뒤 이내 미친 듯한 셔터 소리가 연회장을 맹렬하게 집어삼켰다. 플래시 빛이 폭발하듯 쏟아지는 가운데 혜진은 도윤의 거친 악력에 손목뼈가 으스러질 듯한 찌릿한 고통을 느끼면서도 입가에 미세하고도 완벽한 호선을 그리며 그가 던진 무대의 여주인공 연기를 시작했다. 숨막히는 소란을 뒤로하고 빠져나온 호텔의 프라이빗 VIP 대기실. 굳게 닫힌 두꺼운 방음문 너머로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자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위험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도윤은 답답한 듯 넥타이를 거칠게 끌어내리며 혜진을 소파 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원수의 아들에게 몸을 던져서라도 얻어내고 싶은 게 대체 뭐지? 파산 직전인 네 알량한 설계 사무소를 살리는 것 아니면 해성그룹의 안방을 차지하는 건가? 도윤의 낮게 깔린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조소와 경멸이 짙게 배어 있었다. 금방이라도 목을 조를 듯 위협적으로 다가선 남자의 압도적인 체격 앞에서도 혜진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흐트러진 드레스 자락을 우아하게 정리하며 그의 서늘한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강도윤 대표님이야말로
강태석 회장님의 목줄에서 벗어나기 위해 벼랑 끝에서 저를 방패막이로 끌어다 쓰신 것 아닌가요? 피차 절박하고 목적이 같다면 감정 낭비 말고 거래를 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한겨울의 밤 공기처럼 차분하고 명료했다. 도윤은 두려움조차 모르는 그녀의 당돌함에 짧게 헛숨을 삼켰다. 혜진은 핸드백에서 미리 준비해온 빳빳한 서류 봉투를 꺼내 대리석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계약, 결혼. 기한은 1년입니다. 저는 대표님의 완벽한 아내이자 트로피 연기를 하며 강 회장님의 간섭과 감시를 막아드릴 테니 대표님은 제 회사의 파산을 막아주시고 저를 이번 기념관 복원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해 주세요. 감히 호랑이의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밀면서도 단 한치의 흔들림 없는 건방진 눈빛. 도윤은 그 기만적이고도 매혹적인 눈동자를 꿰뚫어 보듯 한참을 노려보다가 이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안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 계약서에 거침없이 서명했다. 적을 가장 내밀하고 가까운 곳에 두고 숨통을 쥐고 흔드는 것. 그것이 강도윤의 짐승 같은 방식이었다. 그날 밤 낡고 비좁은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온 혜진은 젖은 코트를 벗어 던진 채 화장대 앞에 주저앉았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낯설 만큼 창백했다. 강도윤의 거칠고 뜨거웠던 체온이 닿았던 손목에는 멍이 들 것처럼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녀는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떨리는 숨을 길게 내쉬며 가방 깊숙한 곳에 비밀칸을 열어 두꺼운 도면 하나를 꺼내 펼쳤다. 그것은 강도윤이 머무는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철통 같은 삼중 보안을 자랑하는 성북동 프라이빗 저택의 상세 내부 구조도였다. 혜진의 날카로운 시선이 복잡한 선들로 얽힌 저택의 2층 가장 안쪽. 육중한 문으로 닫힌 서재의 도면 위에 멈췄다. 15년 전 아버지가 건축 자재를 빼돌렸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했던 그 지옥 같은 진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단서가 강도윤의 저택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도면 위를 차가운 손가락으로 천천히 그리고 굳은 의지로 쓸어내리며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서 낮게 중얼거렸다. 1단계는 끝났어. 완벽하게 짜인 도면 위의 선들이 현실의 거대한 공간으로 눈앞에 펼쳐진 첫날 밤. 성북동 인적 드문 언덕에 자리 잡은 강도윤의 프라이빗 저택은 숨이 막힐 정도로 넓고 소름이 돋을 만큼 고요했다. 혜진은 낯선 객실 침대에 걸터 앉아 통 유리창 너머로 끝없이 쏟아지는 서울의 밤비를 서늘한 눈으로 바라보며 얕은 숨을 내쉬었다. 고용인들은 해가 지면 모두 저택 밖에 별채로 퇴근해버렸고 철저하게 통제된 거대한 본체에는 오직 그녀와 강도윤, 두 사람만이 존재했다. 일정한 간격으로 허공을 가르는 거실의 무거운 괴종식의 소리만이 이 무덤 같은 집에서 유일하게 살아 숨쉬는 것 같았다. 심한 갈증을 느낀 혜진은 얇은 실크 잠옷 위에 카디건을 걸치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방문을 나섰다.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된 2층의 긴 복도를 지나 주방으로 향하려던 그녀의 발걸음이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서재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앞에서 멈칫했다. 열린 문틈으로 스며드는 거친 숨소리는 마치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짐승이 어둠 속에서 헐떡이는 소리 같았다. 혜진은 벽에 바짝 붙어 숨을 죽인 채 서재 안을 들여다보았다. 늘 빈틈없는 맞춤 슈트 차림으로 오만하게 사람들을 내려다보던 혜성그룹의 절대적인 지배자 강도윤은 온데간데 없었다. 검은색 넥타이는 거칠게 풀어헤쳐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셔츠 단추가 뜯겨나간 가슴은 극도의 공포에 질린 듯 불규칙하고 가쁘게 오르내렸다. 창밖으로 창백한 번개가 번쩍이며 서재를 밝힐 때마다 그는 15년 전 무너져 내리던 콘크리트 잔해 속에 짓눌려 죽어가던 아버지를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던 그날의 생지옥으로 다시 끌려가고 있었다.
핏기가 가신 밀랍 같은 얼굴로 구석에 웅크려 이마를 감싸쥔 남자의 위태로운 모습은 복수심에 불타오르던 혜진의 심장 한구석을 예고 없이 날카롭게 찔러왔다. 그녀 역시 살인자의 딸이라는 끔찍한 오명을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수많은 밤을 어둠 속에서 뜬 눈으로 지새워야만 했던 지독한 불면증 환자였기 때문이다. 혜진은 섣불리 다가가 그를 동정하거나 호들갑스럽게 안부를 묻는 촌스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리 없이 발길을 돌려 1층의 넓은 주방으로 향했다. 인덕션 위에서 찻주전자에 물이 끓어오르는 미세한 진동음, 도자기 찻잔이 부딪히는 맑고 청아한 소리, 그리고 허브의 향긋한 수증기가 차가운 저택의 밤 공기를 가르고 조용히 피어올랐다.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안심차 한 잔을 쟁반에 받쳐들고 다시 서재로 돌아왔다. 맨발로 두꺼운 페르시안 카펫 위를 걷는 그녀의 발소리는 빗소리에 완벽하게 묻혀버렸다. 혜진은 웅크려 있는 도윤의 곁에 다가갔고 차가운 유리탁자 위에 찻잔을 소리 없이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가 반응할 틈도 주지 않은 채 곧장 거대한 통 유리창으로 걸어가 무거운 검은색 암막 커튼을 양쪽에서 끌어당겨 번갯불과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를 완벽하게 차단해 주었다. 외부의 폭풍이 차단되자 어둠과 따뜻한 고요가 다시 서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도윤은 고통으로 흐려진 초점을 천천히 끌어올려 아무런 말도 없이 자신의 곁을 지나쳐 문 밖으로 빠져나가는 혜진의 가녀린 뒷모습을 응시했다. 괜찮냐는 가식적인 위로의 말도 재벌 총수의 약점을 쥐었다는 듯한 얄팍하고 탐욕스러운 시선도 없었다. 오직 테이블 위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차의 향기만이 15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의 폐부를 조용히 데우고 있었다. 시야에서 그녀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순간 도윤은 태어나 처음으로 경험하는 기묘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금방이라도 흉곽을 뚫고 나올 듯 미친 듯이 요동치던 심장 박동이 고막을 찢어버릴 듯 귓가를 때리던 철근, 무너지는 환청이 마법처럼 고요하게 잦아들고 있었다. 그것은 오직 같은 상처를 가진 자만이 줄 수 있는 완벽하고도 눈물겨운 형태의 구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창백하지만 한결 이성적인 얼굴로 1층 다이닝룸에 내려온 도윤의 시선이 대리석 식탁 한쪽에 무심하게 놓인 종이 뭉치에 머물렀다. 혜진이 새벽까지 작업하다 남겨둔 구관 기념관 복원 프로젝트의 초기 구조 스케치였다. 도윤은 씁쓸한 커피잔을 든 채 그 도면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다가 이내 눈매를 서늘하게 좁혔다. 힘있게 뻗어나간 선의 굵기, 구조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독특하고도 정교한 계산 방식. 그것은 15년 전 도윤이 수천 번도 넘게 들여다보며 피눈물 나는 증오를 키웠던 윤재민 수석 건축가의 설계 도면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죽은 자의 흔적이 그 딸의 손끝을 통해 다시 이 굳게 닫힌 집 안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이 도윤의 심기를 묘하게 긁어내렸다. 그는 차가운 커피를 단숨에 들이켜고는 발걸음을 돌려 지하의 비밀 보안실로 향했다. 혜진이 머물고 있는 방 내부를 제외한 저택의 모든 공간은 사각지대 없이 최첨단 카메라로 녹화되고 있었다. 도윤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건조한 얼굴로 어젯밤의 녹화 기록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는 얇은 실크 잠옷 차림의 혜진이 2층 복도를 서성이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도윤의 눈동자가 이내 파충류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가 주방으로 향해 자신을 위한 따뜻한 차를 끓이기 직전 거실 카메라에 담긴 혜진의 행동은 결코 불면증에 시달리는 여자의 우연한 배회가 아니었다. 화면 속의 혜진은 벽에 걸린 거대한 추상화 주변을 기민하게 맴돌며 그림 뒤쪽에 숨겨진 벽 금고의 위치를 찾기 위해 능숙한 손놀림으로 벽면을 더듬고 있었다. 상처를 어루만지던 그 서늘하고도 다정한 손길조차
결국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찾기 위한 교묘하고 발칙한 위장술에 불과했다는 뜻인가. 도윤은 모니터의 전원을 거칠게 꺼버리며 어둠 속에서 짙은 조소를 흘렸다. 그녀의 가증스러운 연기를 찢어발기고 당장 이 저택에서 쫓아내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분노하는 대신 이 맹랑하고 위험한 침입자를 자신의 눈앞에 혜성그룹의 심장부인 본사에 직접 끌어들여 철저하게 통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혜성그룹 본사, 로비의 거대한 대리석 바닥 위로 자신감 넘치는 구두굽 소리가 일정한 규칙을 그리며 차갑게 울려 퍼졌다. 지난밤 저택의 어둠 속에서 벽 금고를 더듬던 은밀한 침입자는 이제 강도윤이 직접 깔아준 덫이자 가장 위험한 전쟁터인 혜성그룹의 심장부로 당당하게 걸어들어오고 있었다. 윤혜진. 그녀는 강태석 회장이 눈엣 가시처럼 여겨 철거하고 싶어하는 구관 기념관, 복원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라는 직함을 단 채 자신을 짓밟으려는 맹수들의 틈바구니 속으로 주저없이 첫 발을 내디뎠다. 취임 첫날 오전부터 시작된 주간 임원 회의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적대적이었다. 강태석 회장의 충실한 사냥개 노릇을 하는 건설본부의 고위 임원들은 젊은 외부 인사인 혜진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기선을 제압하려 들었다. 한 임원이 코웃음을 치며 혜진이 밤새워 작성한 복원 설계 기획안을 회의실 바닥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쓸데없는 과거의 잔해를 살리느니 당장 밀어버리고 대형 쇼핑몰을 올리는 것이 수익성에 맞다는 오만한 궤변이 쏟아졌다. 같은 시각 20층의 서늘한 통유리 복도 위에서 뒷짐을 진 채 회의실의 전경을 내려다보던 강도윤의 입가에는 미세한 비웃음이 어렸다. 그는 자신이 던져놓은 이 맹랑한 체스말이 포식자들에게 어떻게 찢겨나갈지 흥미롭게 관찰하고 있었다. 하지만 흩어진 서류를 내려다보는 혜진의 눈동자에는 그 어떤 굴욕감도 스치지 않았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묵직하게 내려쳤다. 그것은 임원들이 자랑하던 쇼핑몰 신축 부지의 집안 조사 보고서였다.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수익성 이전에 기초적인 진해력 평가부터 다시 하셔야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과거 채석장으로 쓰이던 곳이라 연약 집안층이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무님이 밀어붙이시는 이 슬래브 두께와 파일 항타 방식으로는 5년 안에 부동치마가 발생해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70% 이상입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으며 완벽한 실측 데이터와 전문적인 구조역학을 근거로 임원들의 무능함을 날카롭게 난도질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핏대가 선 얼굴로 아무런 논리적 반박도 하지 못하던 상무는 결국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던졌던 그녀의 기획안을 주섬주섬 주워 올려야만 했다. 그 완벽하고도 자비 없는 반격의 순간을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던 도윤의 차가운 눈매가 묘한 만족감으로 번뜩였다. 그녀는 그가 짐작한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예리하고 위험한 무기였다. 압도적인 기세로 첫 회의를 마친 혜진이 텅 빈 엘리베이터에 올랐을 때 닫히기 직전의 문 사이로 두꺼운 지팡이 하나가 불쑥 끼어들었다. 회장 강태석이었다. 뱀처럼 번뜩이는 눈빛을 한 늙은 권력자는 엘리베이터의 좁은 공간 안으로 걸어 들어오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젊고 패기 넘치는 건축가라.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아주 불쾌한 고집을 가졌어. 네, 아비도 딱 너처럼 눈을 번뜩이며 건방을 떨다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 강태석의 입에서 나온 그 섬뜩한 한마디는 혜진이 숨기고 있던 가장 깊은 상처를 예고 없이 후벼 팠다. 그는 이미 그녀가 윤재민의 딸이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거나 적어도 강렬한 의심을 품고 그녀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한 것이 분명했다. 혜진은 숨이 맞을 듯한 공포와 치밀어 오르는 증오를 억누르며 피가 나도록 주먹을 꽉 쥔 채 꼿꼿하게 그의 조롱 섞인 시선을 받아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강태석이 느릿한 걸음으로 사라진 후에도 혜진은 한동안 제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어야만 했다. 차가운 금속벽에 기대어 가쁘게 호흡을 고르던 그녀의 코트 주머니 속에서 짧은 진동음이 울렸다. 발신자 번호 표시가 제한된 익명의 문자 메시지 하나가 어두운 액정 화면 위로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프로젝트에서 당장 손 떼. 그러지 않으면 너도 네 아비처럼 끔찍하게 죽게 될 테니까. 액정 화면 위로 차갑게 빛나는 발신자 표시 제한의 협박 메시지는 혜진의 핏기를 앗아가기에 충분했지만 결코 그녀의 꼿꼿한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노골적인 공포보다 15년 전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묻혀야 했던 그 더러운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갈망이 훨씬 더 짙고 맹렬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회장 강태석의 비열한 경고에 굴복하는 대신 스스로를 더 깊은 사각지대로 몰아넣기로 결정했다. 인부들이 모두 철수하고 짙은 어둠이 깔린 늦은 밤. 혜진은 퇴근하지 않고 홀로 구관 기념관 복원 공사 현장에 남았다. 도심의 화려한 불빛마저 닿지 않는 외곽의 텅 빈 공사장은 거칠게 몰아치는 비바람 소리와 뼈대만 남은 금속 비계가 기괴하게 마찰하는 쇳소리만이 가득했다. 마치 먹잇감을 삼키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는 거대한 괴물의 뱃속처럼 음산하고 서늘한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혜진은 얇은 방수 코트 하나에 의지한 채 출입이 통제된 안전 펜스를 넘어 과거의 도면과 실제 집안의 오차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무너진 옛 재단의 심장부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갔다. 질척이는 진흙바닥이 그녀의 발목을 무겁게 잡아 끌었고 거센 바람이 매섭게 뺨을 때렸지만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어둠 속에서도 맹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며 현장을 비추는 낡은 임시 조명등마저 위태롭게 깜빡거렸다. 혜진이 손전등 불빛을 젖은 콘크리트 기초 바닥에 비추며 미세한 균열의 흔적을 쫓고 있을 때였다. 그녀의 머리 위쪽, 짙은 어둠이 깔린 허공에서 묵직한 쇳덩이가 소름 끼치게 미끄러지는 듯한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혜진이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고 고개를 들어 올린 순간 수십 미터 높이로 아슬아슬하게 직조되어 있던 거대한 철제 비계 구조물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을 내며 그녀의 정수리를 향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강풍에 의한 단순한 붕괴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핵심 결합부를 철저하게 풀어놓은 것이 분명한 피할 틈조차 주지 않는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살이었다. 머리 위로 쏟아지는 거대한 철창의 그림자 앞에서 혜진이 눈을 질끈 감고 다가올 죽음의 충격을 받아들이려던 찰나였다. 어둠의 장막을 찢고 거대한 폭풍처럼 맹렬하게 달려든 검은 실루엣이 그녀의 얇은 허리를 강하게 낚아채어 젖은 바닥으로 짐승처럼 구르며 쓰러졌다. 무시무시한 쇳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쇠파이프와 콘크리트 파편들이 빗발치듯 쏟아져 내렸고 사방으로 흙먼지가 폭발하듯 튀어오르며 두 사람을 집어삼켰다. 귀를 찢는 듯한 파괴의 소음이 지나간 자리에는 무겁고 질식할 듯한 정적만이 내려앉았다. 혜진은 숨이 묻힐 듯한 공포와 육체적인 충격 속에서도 자신의 몸을 완벽하게 감싸 안고 있는 단단하고 뜨거운 체온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흙먼지가 서서히 가라앉고 빗줄기가 탁한 시야를 씻어내자 숨이 막힐 듯 가까운 거리에서 자신을 억누르듯 내려다보고 있는 강도윤의 서늘하고 맹렬한 눈동자가 시야에 가득 들어왔다. 그는 무너져 내린 철근의 치명적인 잔해로부터 그녀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넓은 등으로 그 모든 파괴적인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낸 상태였다. 빗물에 흠뻑 젖어 피부에 달라붙은 그의 하얀 셔츠 어깨 부근으로 어둠 속에서도 확연히 보일 만큼 검붉은 피가 섬뜩하게 배어나오고 있었다. 날카로운 파편에 찢긴 살점이 타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을 텐데도 도윤의 굳게 담은 입술은 단 한 번의 나약한 신음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오직 극도의 긴장으로 날카롭게 굳어버린 턱관절과 거칠게 헐떡이는 숨소리만이 그가 삼켜낸 끔찍한 고통의 무게를 짐작하게 할 뿐이었다. 누가 멋대로 이런 쓰레기장 한가운데서 목숨을 걸라고 했지. 내가 그 빌어먹을 계약서에 서명한 건 당신의 영리한 머리와 쓸모 때문이지. 이따위 얼빠진 시체놀이를 보려는 게 아니었어. 도윤의 목소리는 쏟아지는 폭우 소리를 뚫을 만큼 억눌린 분노와 서리빨 같은 살기로 사납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모질고 날선 질책의 말을 토해내면서도 진흙탕 속에서 그녀를 으스러지도록 끌어안고 있는 그의 커다란 두 팔에는 통제하지 못하는 미세한 경련이 일고 있었다. 그것은 평생을 감정이 거세된 얼음처럼 오직 상대를 물어뜯는 포식자로만 살아온 남자가 처음으로 겪는 기묘한 감각이었다. 눈앞에서 누군가를 영영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15년 전의 악몽이 되풀이될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두려움의 발현이었다. 도윤은 피가 흐르는 어깨의 통증을 무시한 채 거칠게 몸을 일으켜 세우며 바닥에 떨어져 있던 커다란 검은 우산을 주워 펼쳐들었다. 무자비하게 쏟아지는 밤의 장대비는 오직 그의 넓은 어깨와 피 묻은 등을 거세게 때릴 뿐 검은 우산 아래의 해지는 단 한 방울의 빗물도 닿지 않는 완벽하게 안전하고 고요한 세계로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다. 처음이었다. 살인자의 딸이라는 낙인이 찍힌 이후 세상의 모든 조롱과 멸시를 홀로 견뎌내야만 했던 그녀의 고단한 삶에 이토록 압도적인 그늘이 드리워진 것은 누군가 자신의 피를 흘리고 기꺼이 목숨을 던져서라도 이 끔찍하고 거대한 세상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묵묵히 지켜주려 한 것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충격이었다.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단단한 턱선과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빗줄기를 온몸으로 막아선 그 넓은 어깨를 올려다보는 혜진의 얼어붙었던 심장 깊은 곳에서 낯설고도 뜨거운 균열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기 시작했다. 멀리서 어둠을 찢는 구급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도윤은 혜진을 보호하듯 우산을 단단히 쥔 채 반대쪽 손으로 진흙탕 속에 뒹굴고 있는 이질적인 쇠조각 하나를 묵묵히 주워들었다. 자연적인 마찰이나 강풍의 진동으로 느슨해진 것이 아니었다. 거대한 공구를 사용해 억지로 나사산이 뭉개지도록 강하게 조작된 구조물의 핵심을 지탱하던 굵은 철제 볼트였다. 도윤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피냄새를 맡은 짐승처럼 잔혹하고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상처에서 흘러내리는 핏물을 닦아내지도 않은 채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서진우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 비서. 쥐새끼들이 드디어 내 영역 안에서 이빨을 드러냈어. 당장 본사 내부 청소 시작해. 그 늙은이가 선을 넘었어. 진흙탕과 핏물로 엉망이 되었던 참혹한 밤이 지나고 성북동 저택에는 다시 무겁고도 기만적인 정적이 내려앉았다. 어깨가 찢어지는 깊은 자상을 입고도 도윤은 입원 대신 저택으로 돌아오는 것을 택했다. 두꺼운 붕대로 감긴 그의 어깨는 강태석의 암살 시도가 남긴 잔혹한 흔적이었지만 동시에 혜진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육체를 내던진 남자의 맹렬한 보호의 증거이기도 했다. 혜진은 고통스러운 상처 때문에 평소보다 독한 수면제를 삼키고 침실로 들어가는 도윤의 뒷모습을 보며 심장 한구석이 뻐근하게 조여드는 낯선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15년 전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낼 유일한 단서인 원본 설계도가 이 저택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확신만큼은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도윤에 대한 흔들리는 감정을 억누르며 저택이 완전한 어둠에 잠기기를 기다렸다. 새벽 2시. 혜진은 소리 없이 방문을 열고 나와 2층 복도 끝에 위치한 도윤의 서재로 스며들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오직 기억에만 의존해 거대한 추상화 앞으로 다가갔다. 차가운 캔버스 프레임을 조심스럽게 밀어내자 벽면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차가운 금속 소재의 다이얼 금고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혜진이 미세한 손끝의 감각을 곤두세우며 금고의 다이얼을 천천히 돌리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굳게 닫힌 서재 문 밖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복도 바닥을 울리는 둔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강태석 회장이 도윤을 감시하기 위해 심어놓은 끈앞풀, 저택 관리인의 야간 순찰 발소리였다. 발소리는 정확히 서재 문 앞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었고 숨을 곳 하나 없는 텅 빈 공간에서 혜진의 심장은 공포로 미친 듯이 곤두박질 쳤다.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서재의 육중한 문고리가 서서히 돌아가려는 찰나였다.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빠르고 조용하게 다가온 커다란 체구가 혜진의 허리를 낚아채듯 끌어당겼다. 반항할 틈조차 없이 그녀의 몸은 서재 가장 안쪽, 육중한 책장과 벽 사이의 좁고 깊은 사각지대로 거칠게 밀어붙여졌다. 동시에 도윤의 크고 뜨거운 손이 혜진의 입술을 단단히 틀어막았고 그의 넓고 흉터진 가슴이 그녀의 몸을 완벽하게 등지고 서서 시야를 완전히 차단했다. 관리인이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고 손전등 불빛을 내부로 흩뿌렸지만 어둠 속에 철저히 녹아든 도윤의 압도적인 체격에 가려진 혜진의 존재는 전혀 발각되지 않았다. 좁은 틈새에 갇힌 혜진은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도윤의 커다란 손바닥 너머로 가쁘게 숨을 몰아쉬어야만 했다. 붕대를 감은 그의 어깨에서 미세하게 배어나오는 비릿한 피냄새와 짙고 서늘한 남자의 체향이 훅 끼쳐오며 그녀의 아찔한 감각을 마비시켰다. 관리인의 손전등 불빛이 서재 안을 두어 번훑고 지나간 뒤 문이 다시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두 사람의 몸은 밀착된 채 위험하고도 숨막히는 긴장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도윤의 뜨거운 호흡이 혜진의 귓가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며 두려움인지 모를 묘하고도 강렬한 전율이 그녀의 척추를 타고 흘러내렸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도윤이 천천히 그녀의 입술에서 손을 떼어냈고 어둠 속에 잠긴 그의 눈동자가 깊고 맹렬하게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무단으로 서재에 침입해 금고를 뒤지려 한 발칙한 행동에 대해 분노하거나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는 혜진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도윤은 어떤 비난의 말도 내뱉지 않은 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서 묵직한 열쇠 하나를 꺼내어 얼어붙어 있는 혜진의 손바닥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서늘한 금속의 감촉이 피부에 닿는 순간 혜진은 숨을 삼키며 경악 어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도윤은 상처 입은 어깨를 미세하게 움찔거리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서늘한 얼굴로 몸을 돌리며 낮게 속삭였다. 다음부터 무언가를 찾고 싶다면 불을 켜고 해. 그 건조하고도 압도적인 한마디를 남긴 채 그는 어둠 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한참 동안 제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던 혜진은 손에 쥐어진 열쇠를 꽉 움켜쥐고 다시 벽 금고 앞으로 다가섰다. 도윤이 직접 건네준 열쇠는 오차 없이 매끄럽게 금고의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묵직한 철문이 열리고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내부를 확인했지만 그곳에는 그녀가 애타게 찾던 15년 전의 원본 설계도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단단하게 봉인된 서류철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다. 서류의 겉면을 넘긴 혜진의 두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다랗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윤혜진 그녀 자신의 상세한 신원 배경 조사서였다. 그리고 그 서류의 맨 앞장에는 도윤의 거칠고도 힘있는 필체로 단 한 줄의 메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최우선 목표. 그녀의 호흡이 잠을 듯 멈춰섰고 그를 속이고 이용하려 했던 그녀의 모든 계획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혜진은 금고 안에서 발견한 서류철을 쥔 채 차가운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최우선 목표. 강도윤의 힘있는 거친 필체로 적힌 그 한 줄의 문장이 그녀의 심장을 잔인할 정도로 헤집어 놓았다. 그의 서재에서 읽었던 그 짧고 강렬한 메모 한 줄은
그녀가 계약 결혼이라는 비열한 수단을 동원해 그를 완벽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오만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이 그가 평생 증오해온 원수의 딸이라는 사실도, 앙심을 품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이 굳게 닫힌 저택에 발을 들였다는 것도 전부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속아주는 척 자신의 곁을 내어주었고, 쏟아지는 철근 더미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 그녀를 구해내기까지 했다. 어둠 속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숨기며 홀로 고통을 삼키던 그의 넓고 외로운 등이 떠오르자 혜진의 가슴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지독한 죄책감과 낯선 열기가 거세게 들이닥쳤다. 그녀는 이제껏 자신이 치밀하게 쌓아올린 견고한 복수심의 벽이 소리 없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끼며 어두운 방 안에서 숨을 죽인 채 흐느껴야만 했다. 다음 날 오전, 성북동 저택의 무거운 공기를 찢고 도윤의 검은색 SUV가 빗길을 가르며 서울 외곽으로 향했다. 서진우 비서가 야간에 은밀하게 추적한 정보에 따르면 15년 전 해성타워 붕괴 사고 당시 핵심 건축 자재를 공급했던 옛 채석장 부지에 강태석 회장의 수상한 비자금 흐름의 단서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컸다. 혜진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으로 맹렬하게 쏟아지는 산속의 폭우를 바라보며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여도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울 만큼 굵은 장대비가 차체를 무자비하게 때려댔다. 어젯밤 금고에서의 일에 대해 도윤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고, 혜진 역시 입이 떨어지지 않아 좁은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맴돌았다. 차가 가파른 외곽의 비포장 산길로 접어들며 비바람이 더욱 거칠게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때 전방의 도로 위로 산비탈이 무너져 내리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끔찍한 산사태가 발생해 거대한 흙더미와 꺾인 나무들이 유일한 진입로를 완전히 가로막아 버렸다. 도윤이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는 진흙탕 속으로 거칠게 미끄러지며 아슬아슬하게 멈춰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통신 기지국마저 파손되었는지 휴대폰의 신호마저 완전히 끊겨 외부와의 연락이 두절되고 말았다. 쏟아지는 폭우와 추가적인 산사태의 위험 속에서 고립된 두 사람은 인근에 방치되어 있던 낡고 허름한 목조 산장 휴게소로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인적이 끊긴 지 오래된 산장 내부는 곰팡내와 젖은 나무 냄새, 그리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서늘한 한기로 가득 차 있었다. 도윤은 묵묵히 산장 한 구석에 쌓여있던 장작을 모아 낡은 벽난로에 불을 피웠다. 젖은 슈트 재킷을 벗어던진 그의 어깨에 감긴 붕대 위로 빗물이 스며들어 다시 희미한 핏자국이 번져가고 있었지만 그는 미간을 한번 찌푸렸을 뿐 묵묵히 불씨를 살리는 데만 집중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붉은 불꽃이 어둡고 차가운 공간을 서서히 따뜻한 오렌지빛으로 물들이며 두 사람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다. 혜진과 도윤은 난로 앞에 낡은 나무 바닥에 나란히 앉아 젖은 몸을 녹였다. 외부의 폭풍우에 갇혀 완전히 고립된 이 작은 공간에서 두 사람의 체온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산장에 남아있던 두꺼운 털담요 한 장뿐이었다. 도윤이 말없이 그 거친 담요를 혜진의 어깨 위로 덮어주며 두 사람의 거리가 숨결이 닿을 만큼 좁혀졌을 때 혜진은 마침내 오랫동안 가슴속에 억눌러 왔던 질문을 입 밖으로 꺼냈다. 왜 저를 보호하시는 겁니까? 제가 누구인지, 어떤 불순한 목적으로 당신을 속이고 이 끔찍한 판에 끼어들었는지 처음부터 전부 알고 계셨으면서 왜 저를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왜 당신의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지키려 하신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타오르는 불빛 앞에서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윤은 장작이 타오르는 불길을 응시하던 서늘한 시선을 거두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혜진을 마주보았다. 거짓과 위장으로 덧칠해진 껍데기가 완벽하게 벗겨지고 오직 서로의 온기만이 남은 고립된 공간에서 그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맹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왜냐고?
도윤의 낮고 쉰 목소리가 좁은 산장 안을 무겁게 울렸다. 그는 혜진의 창백한 뺨에 묻은 빗물을 크고 거친 손으로 느릿하게 닦아내며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려 자신과 시선을 맞추게 했다. 네가 그 지옥 같았던 15년 전의 매캐한 먼지와 피냄새, 그 끔찍한 숨결을 안고 내게 나타났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한 사람이니까 내 숨통을 끊어놓으려던 그 모든 위선자들 사이에서 나를 살리고 싶어 한 유일한 사람이 너였으니까 그 단 한마디의 묵직한 고백은 지난 15년 동안 그가 통제 불가능한 불면증과 처절한 고독 속에서 홀로 견뎌온 뼈아픈 상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눈물겨운 항복 선언과도 같았다. 혜진의 눈동자가 강렬한 진동과 함께 요동쳤고 도윤의 커다란 두 팔이 그녀의 좁은 어깨를 거칠고도 절박하게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좁은 담요 아래에서 서로의 깊은 상처와 체온에 온전히 기대어 스며들었다. 외부의 맹렬한 폭풍우 소리는 오직 두 사람만의 평온한 세계에서 철저하게 지워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거센 비바람 소리만이 낡은 창문을 거세게 때리는 가운데 극도의 피로와 상처에 지친 도윤은 혜진의 가녀린 어깨에 기대어 까무득한 잠에 빠져들었다.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리며 매일 밤 어둠 속을 헤매던 그가 수면제도 없이 이토록 깊고 고요한 잠에 빠진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혜진은 고른 숨을 내쉬는 그의 단단한 등을 조심스럽게 토닥이며 어둠 속에서 그의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다. 그때 도윤의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잠꼬대처럼 억눌린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죄송합니다. 윤재민 수석님. 그날 밤 제가 전부 다 잘못했습니다. 그 참혹하고도 뼈아픈 사과가 고요한 산장의 공기를 가르는 순간 혜진의 핏기가 가시며 온몸이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차갑게 굳어버렸다. 도윤의 무의식 속에서 터져나온 아버지의 이름과 그 알 수 없는 속죄의 말은 혜진이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과거 진실의 또 다른 거대한 파편을 서늘하게 예고하고 있었다. 밤새 산사태로 끊어졌던 도로가 복구되고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는 무겁고도 짙은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다. 빗물이 말라붙은 차창 너머로 아침에 옅은 햇살이 스며들어 도윤과 혜진의 지친 얼굴을 비추었다. 하지만 혜진의 귓가에는 지난밤 낡은 산장의 어둠 속에서 도윤이 토해내던 뼈아픈 사과가 여전히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다. 아버지를 향한 그의 처절한 속죄는 그녀가 15년 동안 품어왔던 지독한 오해와 견고한 증오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균열이었다. 그는 윤재민을 파멸시킨 가해자의 피를 이은 오만한 포식자가 아니라 그 끔찍한 지옥의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기 위해 자신의 삶마저 갉아먹으며 피 흘려온 외로운 동지였다. 핸들을 잡은 도윤의 굳은 옆얼굴을 응시하는 혜진의 눈동자 속에서 오랫동안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경계심이 마침내 흔적도 없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해성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도윤의 프라이빗 집무실로 들어선 두 사람은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서늘한 에어컨 공기가 맴도는 넓은 공간에서 혜진은 입고 있던 젖은 코트를 벗어둔 채 곧장 도윤의 넓은 유리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주머니 속에 깊숙이 감춰져 있던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끝인 물건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투명한 유리 상판 위에 내려놓았다. 국화꽃 테두리가 정교하게 각인된 은빛 라이터였다. 차가운 유리와 무거운 금속이 부딪히며 내는 서늘한 마찰음이 고요한 집무실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도윤의 시선이 반사적으로 라이터에 꽂혔고 핏기가 가신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15년 전 그날 밤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던 책상 위에서 제가 발견한 유일한 유품입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한없이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고 처절한 슬픔이 단단하게 응축되어 있었다.
그녀는 도윤의 흔들리는 눈빛을 마주하며 라이터를 집어들고 겉면의 은빛 케이스를 정교한 손놀림으로 분리하기 시작했다. 찰칵하는 미세한 기계음과 함께 묵직한 하단부의 장식이 열리더니 일반적인 끼견 도구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정밀한 구조의 비밀 공간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혜진은 핀셋처럼 섬세한 손가락을 넣어 아주 작은 마이크로 메모리 칩 하나를 꺼냈고 그것을 도윤의 크고 거친 손바닥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이 안에 당시 해성타워의 진짜 원본 설계도와 건축 자재 비리에 관한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을 겁니다. 하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복잡한 암호로 치밀하게 잠겨 있어서 지난 세월 동안 어떤 전문가를 동원해도 열 수가 없었어요. 도윤은 자신의 손바닥 위에 놓인 작고 차가운 칩을 내려다보며 걷잡을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의 거대하고도 잔혹한 그림으로 서늘하게 맞춰지고 있었다.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도윤의 아버지는 강태석 회장의 치명적인 비리를 눈치채고 그 모든 증거를 자신의 라이터 속에 숨겨 윤재민 수석 건축가에게 은밀히 전달했던 것이다. 어떻게든 진실을 밝히고 붕괴를 막으려 했던 두 아버지의 필사적인 사투는 결국 강태석의 잔인하고도 치밀한 권력욕에 의해 비참한 죽음으로 묻히고 말았다. 도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15년 동안 자신의 가슴을 짓누르던 참혹한 진실의 무게가 거대한 해일처럼 그를 덮쳐왔다. 그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책상 앞에 혜진을 자신의 품으로 강하게 끌어당겼다. 그것은 단순히 서로의 체온을 탐하는 포옹이 아니었다. 15년이라는 지옥 같은 시간 동안 각자의 어둠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버텨온 두 영혼이 마침내 서로의 흉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끌어안는 눈물겨운 구원이었다. 혜진 역시 그의 넓은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뜨거운 숨을 소리 없이 토해냈다. 도윤의 커다란 손이 그녀의 등을 부서질 듯 꽉 끌어안았고 두 사람을 위태롭게 감싸고 있던 기만적인 계약 결혼의 껍데기는 그 순간 완전히 허물어졌다. 오직 서로를 향한 맹렬하고도 절대적인 신뢰만이 두 사람의 핏줄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토록 간절했던 온기가 두 사람의 상처를 채 아물게 하기도 전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집무실 문이 다급하게 열리며 서진우 비서가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평소의 빈틈없는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이 그의 호흡은 턱끝까지 거칠게 차올라 있었다. 대표님, 당장 현장으로 움직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전 윤혜진 씨가 예전에 머물던 낡은 본가의 비밀 작업실이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무단으로 침입당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서류와 아버지의 유품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게 박살이 났다고 합니다. 서진우 비서의 다급한 보고가 끝나기가 무섭게 도윤의 차는 미친 듯한 속도로 빗물이 마르지 않은 도심을 가로질러 혜진의 낡은 본가로 향했다. 거칠게 뜯겨나간 현관문 너머로 드러난 집안의 풍경은 참혹함 그 자체였다. 아버지가 남긴 수많은 건축 서적들은 짐승에게 물어뜯긴 듯 갈기갈기 찢겨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소중하게 간직해온 낡은 도면들은 진흙 묻은 군화 발자국에 무참히 짓밟혀 있었다. 혜진은 핏기가 가신 얼굴로 난장판이 된 거실 한가운데 서서 갈갈이 찢겨 허공을 맴도는 종이 조각들을 멍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강태석의 사냥개들이 그녀의 가장 내밀하고 소중한 기억의 성소를 무자비하게 유린한 것이다. 도윤은 턱끝을 강하게 일그러뜨리며 혜진의 떨리는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고 주변에 남아있을지 모를 침입자들의 흔적을 쫓아 집 안팎으로 예리하고 살벌한 시선을 던졌다. 아직 놈들이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에 도윤이 혜진을 이끌고 서둘러 어두운 골목길로 빠져나온 순간이었다. 정막이 내려앉은 좁은 이면도로의 굽어진 모퉁이에서 거칠고 묵직한 디젤 엔진 소리가 폭발하듯 울려 퍼졌다. 헤드라이트조차 켜지 않은 거대한 트럭 한 대가
마치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노리고 숨죽여 기다리던 맹수처럼 무서운 속도로 튀어나와 혜진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하기 시작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와 격렬하게 마찰하며 타는 듯한 파열음을 냈고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상향등 불빛이 순식간에 두 사람의 시야를 하얗게 마비시켰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혜진의 정수리 위로 쏟아져 내리던 찰나. 도윤의 몸이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반사신경으로 맹렬하게 허공을 갈랐다. 그는 짐승처럼 몸을 날려 혜진을 길가로 거칠게 밀쳐냄과 동시에 자신을 향해 덮쳐오는 거대한 트럭의 철제 범퍼에 몸통을 끔찍하게 가격당하고 말았다. 귀를 찢는 듯한 충돌음과 함께 허공으로 튕겨나간 도윤의 육체는 차가운 콘크리트 담벼락에 무자비하게 부딪힌 뒤 바닥으로 속절없이 추락했다. 뺑소니 트럭은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속력을 높여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길바닥을 뒹굴며 무릎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혜진은 미친 듯이 비틀거리며 도윤이 쓰러진 곳으로 기어갔다. 언제나 완벽한 통제력으로 흔들림 없이 그녀를 지켜주던 남자가 초점을 잃은 창백한 얼굴로 피 웅덩이 속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단정했던 혜진의 오피스룩은 거친 아스팔트 먼지와 그의 머리에서 흘러나온 붉은 피로 처참하게 얼룩져갔다. 평생을 차가운 이성과 꼿꼿한 자존심으로 버텨왔던 혜진의 얼어붙은 이성이 처음으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피 묻은 손으로 도윤의 얼굴을 감싸 안은 채 혼란스러운 밤의 거리가 떠나가라 그의 이름을 처절하게 부르며 오열했다. 앰뷸런스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병원 응급실 앞을 어지럽게 수놓았다. 도윤은 도착 즉시 긴급 수술실로 옮겨졌고 무거운 수술실 문이 닫히자 복도에는 숨막히는 정막과 지독한 피비린내만이 남았다. 혜진은 도윤의 피로 붉게 물든 두 손을 차마 닦아내지도 못한 채 수술실 앞에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너져 내려 넋을 잃고 있었다. 그때 무거운 구두굽 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복도를 완전히 장악하며 다가왔다. 무리의 중심에는 뱀처럼 차갑고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을 띤 강태석 회장이 서 있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혜진을 마치 길가의 오물을 보듯 서늘하게 내려다보며 경호원들에게 그녀를 당장 VIP 병동에서 끌어내고 반경 100m 이내로 절대 접근하지 못하게 철저히 통제하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렸다. 경호원들의 거친 악력에 의해 강제로 바닥에서 끌려올려지던 혜진의 발밑으로 강태석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두꺼운 서류 뭉치 하나를 툭 던졌다. 빳빳한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드러난 것은 오래된 지출 결의서와 낡은 인감도장 자국들이 선명한 기밀 문서들이었다. 강태석은 발버둥치는 혜진의 귓가에 다가가 속삭이듯 가장 도끼 어린 목소리로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15년 전 니아비의 설계도에서 그 핵심 자재들을 빼돌리라고 지시한 진짜 배우가 나일 것 같으냐. 그건 이 거대한 그룹을 유일한 적통인 손자놈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기 위해 더러운 길을 닦던 도윤이의 친할아버지, 즉 선대 회장의 지시였다. 넌 지금 네 아비를 죽인 진짜 살인자의 핏줄을 사랑하고 있는 거다. 그 섬뜩하고도 저주받은 거짓말이 서늘한 병원 복도에 메아리 치는 순간 혜진의 두 눈동자가 극한의 혼돈과 절망 속으로 무참히 찢겨 내려갔다. 강태석의 발밑에 나뒹구는 조작된 서류들이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도윤을 향한 그녀의 맹렬했던 믿음을 독사처럼 파고들며 지독한 의심의 퓰리를 틀기 시작했다. 거칠게 닫힌 병원 응급센터의 자동문 너머로 쫓겨난 혜진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 홀로 내동댕이 쳐졌다. 흙먼지와 도윤의 피로 엉망이 된 그녀의 손에는 강태석이 던져준 빳빳하고 차가운 서류 뭉치들이 흉측한 상처처럼 쥐어져 있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배후가 도윤의 친할아버지라는 그 끔찍하고도 저주받은 선고는 15년 동안
그녀가 견뎌온 지독한 고통의 근원을 뿌리째 뒤흔들 만큼 치명적이었다. 보통의 연약한 인간이었다면 그 교묘하게 조작된 종이 쪼가리들이 내뿜는 도끼에 전염되어 원망과 절망 속에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혜진의 얼어붙었던 이성은 이내 서늘하고 날카로운 빛을 되찾기 시작했다. 무너지는 쇳덩이 아래에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 그녀를 감싸 안았던 남자의 뜨거운 등, 낡은 산장의 어둠 속에서 피를 흘리며 토해내던 그 절절하고도 뼈아픈 속죄의 목소리, 그녀가 온몸으로 겪어낸 강도윤이라는 남자의 본질은 결코 강태석의 비열한 새치어로 덧칠할 수 있는 가벼운 위선이 아니었다. 혜진은 핏기가 가신 입술을 단단히 깨물며 쥐고 있던 가짜 서류들을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로 미련 없이 내던져 버렸다. 같은 시각, 극적으로 고비를 넘긴 도윤이 누워있는 VIP 병동은 철통 같은 요새처럼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강태석의 수족인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이 병동 전체를 봉쇄했고 도윤의 최측근인 서진우 비서조차 철저하게 접근이 차단당한 채 병원 로비로 밀려났다. 강태석은 조카의 의식이 돌아오기 전에 혜성그룹의 모든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잔혹한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주요 언론사들의 헤드라인은 일제히 혜성그룹 총괄 대표 강도윤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그가 과거 협력업체의 부실 시공과 뇌물 수수를 은밀하게 덮어주며 불법적인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는 강태석이 치밀하게 흘린 익명의 제보가 터져나온 것이다. 혜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고 공포에 질린 주주들의 빗발치는 항의 속에서 강태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도윤의 해임을 안건으로 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버렸다. 도윤이 사경을 헤매고 혜성그룹이 발칵 뒤집힌 그 혼돈의 시간. 혜진은 도심 외곽의 넓고 어두운 상가 지하에 위치한 한 비밀 작업실에 앉아 있었다. 오랫동안 암시장 네트워크에서 활동해온 실력 있는 해커 지인의 거처였다. 짙은 담배 연기와 매캐한 기계 냄새가 진동하는 비좁은 공간에서 혜진의 시선은 오직 푸른빛을 내뿜는 거대한 모니터 화면에만 날카롭게 꽂혀 있었다. 아버지를 남긴 은빛 라이터에서 빼낸 마이크로 메모리 칩은 복잡한 서버 컴퓨터에 연결되어 쉴 새 없이 해독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었다. 15년 전에 정교한 군사급 암호화 기술로 봉인된 데이터의 장벽은 너무나 견고해서 퍼센티지 게이지는 피를 말릴 정도로 느릿하게 차올랐다. 혜진은 모니터의 푸른 불빛이 창백하게 반사되는 얼굴로 손톱이 파고들 만큼 꽉 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둔 채 고요하지만 맹렬하게 진실의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작업실 한쪽 벽면에 걸린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강태석이 주재하는 긴급 이사회의 현장이 속보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단상에 선 강태석은 불미스러운 사태로 경영의 차질을 빚게 된 조카를 대신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그룹을 정상화하겠다는 위선적인 연설을 토해내고 있었다. 병상에 누워 반박조차 할 수 없는 도윤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고 이사들의 동의를 얻어 그를 대표직에서 합법적으로 끌어내리려는 잔악한 처형식이었다. 혜진의 눈동자가 분노로 서늘하게 타올랐다. 화면 속에 탐욕스러운 얼굴을 노려보는 그녀의 입술 사이로 서리빨 같은 결의가 새어나왔다. 이 해독이 끝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그 위선적인 늙은이의 목통을 쥐어뜯어 도윤에게 돌려줄 작정이었다. 그 숨막히는 권력의 찬탈이 생중계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죽음 같은 정적이 맴돌던 VIP 병실 내부의 생체 인식 모니터가 미세하게 빨라진 파동을 그리기 시작했다. 창백한 얼굴로 산소 마스크에 의지해 누워있던 도윤의 길고 짙은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 맹수처럼 형형하고 서늘한 두 눈이 어둠 속에서 번쩍 뜨였다. 온몸에 뼈마디가 부서진 듯한 끔찍한 고통과 마취제의 지독한 후유증이 그를 덮쳐왔지만 도윤은 단 한 번의 신음도 뱉어내지 않았다.
그는 오직 흐릿해져가는 의식을 잃기 직전 트럭의 굉음 속에서 처절하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짖던 혜진의 비명만을 본능적으로 기억해냈다. 도윤은 거친 호흡을 뱉어내며 자신의 팔뚝에 꽂혀있던 두꺼운 링거 바늘을 피가 튀도록 거칠게 뽑아던졌다. 비틀거리는 몸을 간신히 일으켜 세운 그는 병상 옆에 놓인 비상 전화기를 집어들고 밖에서 애타게 대기하고 있을 서 비서의 직통번호를 눌렀다. 그리고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올린 듯한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도 압도적인 목소리로 명령했다. 자, 준비해. 내 아내를 되찾으러 간다. 해커의 비밀 작업실에서 숨을 죽인 채 모니터를 응시하던 혜진의 휴대폰 화면 위로 불길하고 날카로운 진동음이 울렸다. 발신자 번호가 조작된 짧고도 잔혹한 텍스트 메시지였다. 라이터에 숨겨진 원본 데이터를 당장 들고 오지 않으면, 그리고 도윤의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도윤의 VIP 병실에 연결된 생명 유지 장치의 전원을 꺼버리겠다는 강태석 회장의 비열한 협박이었다. 그는 조카가 이미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고 병실을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오직 혜진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의식불명인 도윤의 목숨을 담보로 잡은 것이다. 메시지를 확인하는 혜진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며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복수보다 15년 동안 지옥 같은 불면의 밤을 견뎌온 그 남자의 위태로운 숨결이 단 1초라도 끊어지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찢겨나가는 듯한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 결국 혜진은 핏기가 가신 입술을 깨물며 해독이 끝나가는 모니터에서 눈을 돌렸다. 그녀는 서늘한 금속 라이터를 코트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홀로 강태석이 있는 사지로 향하기 위해 무거운 걸음을 옮겼다. 낡은 상가 건물의 비좁고 어두운 계단을 빠져나와 적막한 밤거리에 들어선 순간이었다. 짙은 어둠이 깔린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 누군가 거대한 장벽처럼 그녀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친 검은색 슈트.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창백하게 질린 밀랍 같은 얼굴. 지옥의 문턱에서 갓 살아 돌아온 듯한 강도윤이 젖은 숨을 몰아쉬며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 텐데도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분노와 맹렬한 기세는 주변의 차가운 공기마저 완벽하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혜진은 헛숨을 들이켜며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얼어붙었다. 죽어가는 줄로만 알았던 그가 어떻게 여기까지 자신을 찾아왔는지 논리적인 사고조차 불가능했다. 그녀는 서둘러 그를 병원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그를 차갑게 밀어내려 했다. 제발 비켜주세요. 무리해서 움직일 상태가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그곳에 가지 않으면 강 회장이 당신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당신은 그 더러운 싸움에서 빠져요. 이건 내 방식대로 끝낼 테니까. 혜진의 절박하고도 이성적인 만류에도 도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성큼 다가와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뼈가 으스러질 듯 꽉 움켜쥐었다. 아직 아물지 않은 그의 찢어진 상처에서 다시 붉은 피가 배어나오며 흰 셔츠를 끔찍하게 적시고 있었지만 그의 소나기에 들어간 억센 힘은 결코 그녀를 놓아주지 않겠다는 잔혹한 집착에 가까웠다. 도윤은 핏발이 선 서늘한 눈동자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그녀의 어깨 너머에 있는 낡고 거친 콘크리트 벽면을 향해 주먹을 거칠게 내리쳤다. 살뱅이 찢어지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평생을 차가운 무기질처럼 감정을 통제해 오던 강도윤의 견고한 이성이 마침내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다. 내가 지난 15년의 그 끔찍한 지옥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아. 고작 내 여자가 나를 살리겠다고. 그 쓰레기 같은 놈에게 제 발로 목숨을 바치는 꼴을 보기 위해서 버틴 게 아니야. 도윤의 짐승처럼 억눌린 으르렁거림이 밤 공기를 갈갈이 찢어 놓았다. 혜진이 무언가 반박할 틈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도윤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그대로 혜진의 허리를 강하게 낚아채어
그녀의 입술을 탐욕스럽게 집어삼켰다. 그것은 달콤하고 부드러운 연인들의 입맞춤이 결코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버려두고 홀로 끔찍한 희생을 치르려 했던 그녀를 향한 지독한 분노. 그리고 두 번 다시는 그녀를 잃지 않겠다는 절대적이고도 파괴적인 소유욕이 뒤엉킨 맹렬한 키스였다. 혜진은 그의 압도적인 체향과 병원의 소독약 냄새, 그리고 미세한 피 비린내에 짓눌려 저항하던 두 손의 힘을 서서히 잃어갔다. 입술이 맞부딪히고 거친 호흡이 섞여들 때마다 도유는 그녀의 뒷목을 단단히 감싸준 채 마치 자신의 부족한 숨을 그녀에게서 모조리 빼앗으려는 듯 깊고 절망적으로 파고들었다. 그 처절하고도 폭력적인 입맞춤의 끝에서 단단했던 혜진의 방어막은 흔적도 없이 부서졌고 그녀는 결국 그의 넓은 어깨에 매달린 채 억눌렀던 눈물을 무너져 내리듯 흘리고 말았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두 사람이 서로의 이마를 맞댄 채 가쁘고 뜨거운 숨을 고르며 서로의 생존을 처절하게 확인하고 있을 때였다. 혜진의 코트 주머니 속에서 짧고 날카로운 기계음이 고요한 골목의 정적을 갈랐다. 해커가 보낸 암호 해독 완료 메시지였다. 도윤의 단단한 품에 안긴 채로 혜진은 떨리는 손을 뻗어 휴대폰 액정 화면을 확인했다. 어둠 속에서 창백하게 빛나는 작은 화면 위로 시선이 머문 순간 두 사람의 눈동자가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15년 전의 결정적인 음성 녹음 파일도 부패를 증명할 명백한 서류의 스캔본도 존재하지 않았다. 복잡한 군사급 암호를 뚫고 나타난 최후의 데이터는 단 한 줄의 기괴한 문자 배열뿐이었다. 그것은 서울 외곽의 특정 위치를 가리키는 정확한 GPS 좌표 수치와 복잡한 건축 설계 도면에서나 쓰이는 고도의 암호화된 측량 기호 하나였다. 해커가 보낸 암호화된 메시지 창을 내려다보는 두 사람의 눈동자에 짙은 당혹감이 스쳤다. 기대했던 명백한 음성 녹음 파일이나 비리 장부의 스캔본 대신 나타난 것은 오직 기괴한 GPS 좌표와 복잡한 건축 측량 기호뿐이었다. 어두운 골목길의 서늘한 정막 속에서 도유는 거칠어진 숨을 고르며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혜진을 자신의 차 조수석에 태웠다. 맹렬한 뺑소니 트럭의 위협과 강태석의 비열한 암살 시도가 휩쓸고 지나간 밤의 도심을 가로질러 그들은 가장 안전한 요새인 성북동 저택으로 황급히 돌아왔다. 거실에 넓고 차가운 투명 유리 테이블 위로 15년 전 해성타워의 빛바랜 낡은 도면과 현재 혜진이 치열하게 매달려온 구관 기념관 복원 프로젝트의 거대한 청사진이 어지럽게 겹쳐져 펼쳐졌다. 혜진은 핏기가 가신 창백한 얼굴로 펜을 쥔 채 휴대폰 화면에 뜬 좌표 수치와 도면 위에 촘촘한 격자 무늬를 치밀하게 대조해 나가기 시작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한 공간 속에서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복잡하게 얽힌 건축의 선들을 따라가다 마침내 도면의 가장 중심부 단 하나의 붉은 점 위에서 누워버렸다. 0번 벽돌. 혜진의 떨리는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낯선 단어는 거실의 무거운 공기를 단숨에 갈라놓았다. 그녀가 가늘고 파르르 떨리는 손끝으로 가리킨 곳은 15년 전 끔찍한 붕괴가 시작되었던 최초의 지점이자 현재 그녀가 보건공사를 총괄하며 매일같이 발을 딛고 있는 옛 재단의 정중앙 기단부였다. 모든 거대한 건축물의 뼈대가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가장 깊고 핵심적인 기초 지반이었다. 그 순간 도윤의 서늘한 눈동자 속에서도 강렬한 깨달음의 불꽃이 번쩍였다. 두 아버지는 강태석의 잔혹하고 촘촘한 감시망을 피해 증거를 인멸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장소를 찾아낸 것이었다. 수만 톤의 하중을 견디는 건물을 완전히 무너뜨려 그 밑바닥의 기초를 파헤치지 않는 이상 절대 세상의 빛을 볼 수 없는 두꺼운 콘크리트 미궁 속에 진실의 상자를 영원히 봉인해 둔 것이다.
서로의 아버지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도 자식들에게 진실을 남기기 위해 설계했던 그 처절하고도 위대한 안배를 깨달은 순간, 두 사람은 밀려드는 거대한 숙연함과 뼈아픈 슬픔에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서로의 흔들리는 시선만을 깊게 얽었다. 모든 지독한 수수께끼가 풀리고 찾아온 새벽의 저택은 거대한 폭풍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후처럼 기묘할 정도로 깊고 고요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풀리자 지독한 피로와 상처의 고통이 무겁게 몰려왔지만 두 사람을 조용히 감싸고 있는 공기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따뜻했다. 도윤은 피와 진흙으로 엉망이 된 셔츠를 벗어 던지고 편안하고 부드러운 질감의 검은색 니트로 갈아입은 채 1층의 넓은 주방으로 향했다. 해성그룹의 절대적인 지배자로서 수만 명의 직원을 무자비하게 호령하던 차가운 남자가 상처 입은 팔을 조심스럽게 걷어붙이고 도마 앞에서 묵묵히 요리를 준비하는 모습은 묘한 위화감과 동시에 가슴을 울리는 짙은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은은하게 켜진 주방의 오렌지빛 조명이 그의 넓은 어깨와 굳게 담은 단단한 입술 위로 다정하게 내려앉았다. 차가운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 너머로 인덕션 위에서 따뜻한 수프가 몽글몽글 끓어오르며 고소하고 부드러운 향기가 무덤처럼 차가웠던 저택의 공기를 아주 아늑하게 채워나갔다. 거실 소파에 기대어 그 평범하고도 비현실적인 광경을 넋을 잃고 지켜보던 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맨발로 소리 없이 다가가 수프를 젓는데 집중하고 있는 도윤의 단단하고 넓은 등 뒤로 자신의 가녀린 두 팔을 조심스럽게 둘렀다. 그의 등 위로 그녀의 창백하고 지친 뺨이 닿았고 규칙적이고 깊게 뛰는 그의 심장 박동이 얇은 옷감을 넘어 그녀의 온몸으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도윤은 미동도 없이 끓고 있던 냄비에 불을 끄고 자신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은 혜진의 두 손 위에 자신의 크고 거친 손을 가만히 포개어 얹었다. 15년 동안 오직 복수와 증오만을 위해 피를 말리며 어둠 속을 걸어왔던 두 사람에게 태어나 처음으로 허락된 완벽하고도 눈물겨운 형태의 위로이자 휴식이었다. 굳은 살이 박인 도윤의 커다란 손가락이 혜진의 차가운 손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마주 잡았다.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그 차가운 집안 아래에 묻힌 진실을 꺼내어 모든 악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고 지옥 같았던 과거에서 영원히 벗어나자는 맹렬하고도 조용한 무언의 약속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지켜냈던 짧은 평화는 날이 밝기가 무섭게 잔혹하게 산산조각이 났다. 동이 트고 옅은 아침 햇살이 저택의 통유리 창을 뚫고 거실을 비출 무렵 도윤의 휴대폰이 숨막히는 진동을 울리며 서진우 비서의 다급하고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를 토해냈다. 어젯밤 혜진이 빈손으로 도망쳤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극도의 분노에 휩싸인 강태석 회장이 최후의 발악으로 구관 기념관 복원 현장에 무장한 경호 인력과 수십 대의 대형 굴착기를 거칠게 밀어넣었다는 끔찍한 보고였다. 겉으로는 언론을 향해 수익성 악화로 인한 전면 철거 및 프로젝트 청산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의 진짜 썩어빠진 목적은 중장비를 동원해 영번 벽돌이 묻힌 집안 전체를 지식이고 파괴하여 그 안에 담긴 자신의 범죄 증거를 영원히 땅속에 묻어버리려는 것이 분명했다. 폭풍 전야의 고요는 끝났고 피를 말리는 마지막 생존 게임의 카운트다운이 무자비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새벽의 짧은 평온을 무참히 짓밟고 울려 퍼진 서 비서의 다급한 보고는 두 사람을 다시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의 한복판으로 무자비하게 끌어내렸다. 도윤은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의 고통 따위는 완전히 지워버린 듯 가장 빠르고 맹렬한 짐승처럼 검은색 스포츠카의 핸들을 잡았다.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고 도착한 구관기념관 복원공사 현장은 이미 참혹한 파괴의 폭풍에 휩싸여 있었다. 수십 대의 거대한 굴착기들이 기괴한 엔진음을 뿜어내며 현장을 장악했고
묵직한 캐터필러가 땅을 지식이며 매캐한 흙먼지를 하늘 높이 흩뿌리고 있었다. 강태석의 사주를 받은 철거 반원들은 안전 펜스를 거칠게 걷어내며 옛 재단의 심장부, 즉 영번 벽돌이 묻혀있는 중앙 기단부를 향해 맹렬하게 진격하는 중이었다. 거대한 굴착기의 육중한 철제 버킷이 허공으로 높이 들려 기단부의 콘크리트를 무자비하게 내리찍으려던 찰나였다. 현장 진입로의 바리케이드를 산산조각내며 미친 듯한 속도로 돌진해온 도윤의 검은 스포츠카가 굴착기의 궤도 앞을 정확히 가로막으며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아스팔트와 흙바닥 위로 길고 검은 타이어 자국이 흉터처럼 파였고 귀를 찢을 듯한 마찰음이 공사장의 모든 소음을 일순간에 집어삼켰다. 간발의 차이로 굴착기가 멈춰서자 도윤은 흔들림 없는 동작으로 차문을 열고 소용돌이치는 흙먼지 속으로 걸어 나왔다. 상처 입은 어깨 탓에 호흡은 가빴지만 그의 두 눈동자만큼은 사냥감을 앞둔 맹수처럼 서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넥타이를 풀어헤친 검은 셔츠 자락이 거친 아침바람에 펄럭였고 그의 걸음걸이에는 해성그룹의 절대적 지배자다운 압도적인 오만함과 무자비한 권위가 짙게 배어 있었다. 철거반원들과 강태석이 고용한 용역들이 험악한 기세로 쇠파이프를 쥔 채 몰려들었지만 도윤은 턱을 치켜들고 그들을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며 모든 작업에 즉각적인 중지를 명령했다. 물리적인 주먹질이나 천박한 폭력은 필요하지 않았다. 누구도 감히 피투성이가 된 채 맨몸으로 앞을 가로막은 해성그룹 총괄 대표의 서리빨 같은 기세를 뚫고 선뜻 다가서지 못했다. 도윤이 온몸으로 그 거대한 기계 괴물들과 깡패들의 앞을 가로막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시간을 벌어주는 사이 조수석에서 내린 혜진은 무거운 해머와 파쇄 도구들을 챙겨들고 굴착기 뒤편에 지하 기단부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집안 깊숙한 곳으로 이어진 서늘하고 어두운 지하 공간. 혜진은 15년 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숨을 죽이고 섰을 그 비극의 중심에 드디어 도착했다. 도면에서 확인했던 정확한 좌표. 0번 벽돌이 박혀있는 가장 두꺼운 콘크리트 기둥 앞에 선 그녀의 두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두 팔에 남은 모든 체중과 오랫동안 사겨온 원망을 실어 묵직한 해머를 거칠게 내리치기 시작했다. 뼈가 울릴 듯한 둔탁한 파열음이 지하 공간을 처절하게 울렸고 견고했던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거미줄처럼 균열을 일으키며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피와 흙먼지로 범벅이 된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로 15년의 억울함이 맺힌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부서진 시멘트 가루 위를 적셨다. 마침내 가장 깊은 안쪽의 단단한 집안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그 좁은 틈새에 부식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매립되어 있던 차가운 방청강철 소재의 보관함이 온전한 모습을 드러냈다. 혜진은 찢어지고 피가 나는 손끝의 고통도 잊은 채 무릎을 꿇고 그 무거운 철제 상자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강태석의 비리결제 서명과 원본 설계도가 고스란히 잠들어 있는 진실의 심장이었다. 죽은 아버지가 자신의 생명을 바쳐 지켜낸 결백의 증거를 가슴에 품은 그녀는 짐승처럼 낮고 처절한 울음을 토해냈다. 어둠 속에 묻혀있던 그 거대한 진실이 마침내 15년 만에 세상의 빛을 보는 숭고하고도 뼈아픈 순간이었다. 혜진이 무거운 철제 상자를 품에 안고 비틀거리며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도윤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철거반원들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녀의 품에 안긴 강철 상자를 확인한 도윤의 서늘한 입가에 마침내 안도의 미소가 번지려던 찰나였다. 공사장 입구 쪽에서 수십 대의 최고급 세단들이 검은 독사떼처럼 줄지어 들어서며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우산을 받쳐든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가장 화려한 차량에서 내린 사람은 강태석 회장이었다. 강태석의 뒤로는 해성그룹의 최고 법무팀 소속 변호사들이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든 채 기계처럼 도열해 있었다. 강태석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조카 도윤과 혜진이 품에 안은 과거의 망령을 번갈아 보며 뱀처럼 교활하고 비열하게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너무 늦었구나. 도윤아, 방금 전 긴급이사회에서 너의 대표직 회의만이 만장일치로 공식 통과되었다. 넌 이제 해성그룹과 이 현장에 대해 그 어떤 명령도 내릴 권한이 없는 비참한 불청객일 뿐이야. 강태석의 오만하고도 비열한 해임 통보가 공사장의 매캐한 흙먼지 사이로 흩어지자 도윤은 더 이상 그에게 분노하거나 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서늘한 입가에는 사냥감을 완벽한 덫으로 몰아넣은 포식자, 특유의 잔혹하고도 여유로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대표직이라는 알량한 권력의 껍데기는 진실이 담긴 강철 상자를 품에 안은 지금의 두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도윤은 곁에 선 혜진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주고 승리에 도취된 늙은 숙부와 이빨을 드러낸 법무팀 무리를 유유히 지나쳐 현장을 빠져나왔다. 이제 그들이 목숨을 걸고 파헤친 15년치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을 세상의 가장 눈부시고 잔혹한 빛 아래에서 심판할 시간이었다. 며칠 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해성호텔의 가장 거대한 프레스센터는 수백 명의 취재진이 뿜어내는 열기와 쉴 새 없이 터지는 눈부신 플래시 세례로 대나처럼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단상 중앙에 선 강태석 회장은 자애롭고 헌신적인 경영자의 가면을 완벽하게 뒤집어 쓴 채 마이크를 쥐고 비장한 목소리로 연설을 이어갔다. 조카 강도윤의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과 경영 난맥상을 뼈를 깎는 심정으로 도려내고 자신이 직접 임시 대표직을 겸임하여 해성그룹의 투명한 미래를 다시 세우겠다는 가증스러운 기만이 넓은 홀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취재진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 위선적인 구원자를 향해 셔터를 터뜨리며 그가 짜놓은 완벽한 승리의 무대를 완성해가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프레스센터의 육중한 양문이 부서질 듯한 파열음을 내며 거칠게 열어젖혀졌다.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 쪽으로 쏠렸고 폭포수처럼 몰아치던 셔터 소리가 일순간에 얼어붙듯 멈춰섰다. 서늘할 정도로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 슈트 차림의 강도윤이 단 한치의 흔들림 없는 오만한 걸음걸이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차분하고도 예리한 눈빛을 한 윤혜진이 꼿꼿한 자태로 나란히 섰고 그들의 뒤로는 검은 점퍼 차림의 경제범죄 특별수사대 소속 수사관들이 묵직한 대형을 이루며 따르고 있었다. 해임되어 도망자 신세가 된 줄 알았던 전임 대표의 압도적인 등장과 경찰 병력의 진입에 장내는 순식간에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혔다. 단상 위의 강태석은 처음으로 여유를 잃고 핏기가 가신 얼굴로 굳어버렸다. 도윤은 수백 개의 렌즈와 경악하는 군중을 가로질러 단상의 중앙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강태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주변의 보안 요원들을 부르려 했지만 도윤의 얼음장 같은 눈빛에 짓눌려 누구도 함부로 나서지 못했다. 혜진이 무대 한쪽의 통제실로 걸어가 메인 조작 패널을 가동하자 단상 뒤편의 거대한 LED 스크린에 15년의 세월을 품어 누렇게 빛바랜 건축 설계도의 고화질 스캔본이 웅장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지난 15년 동안 세상에서 완벽하게 증발해버렸던 해성타워 기초기단부의 진짜 원본 도면이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도면의 가장 우측 하단이 화면 가득 확대되었다. 비용 절감을 위해 핵심 철근 비율을 끔찍한 수준으로 축소하라고 지시한 붉은색 수기 메모. 그리고 그 옆에는 당시 총괄 책임자였던 강태석의 선명한 친필 사인과 인감이 섬뜩하게 찍혀 있었다. 이 도면은 15년 전 무너진 해성타워의 진짜 설계도이자 강태석 회장이 내 아버지와 윤재민 수석 건축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땅속 깊숙이 묻어버렸던 추악한 살인의 증거입니다.
도윤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프레스 센터 전체를 서늘하게 내리쳤다. 동시에 혜진이 강철 상자 안에서 복원해낸 강태석의 지시 음성 파일이 프레스 센터의 대형 스피커를 통해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폭발하며 거대한 스크린과 강태석의 창백한 얼굴을 맹렬하게 번갈아 비추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강태석이 더듬거리며 조작된 문서라며 악을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서진우 비서가 앞으로 나서며 강태석의 차명 계좌에서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자금 거래 내역서들을 기자석을 향해 무자비하게 뿌려버렸다. 변명의 여지조차 완벽하게 차단된 자비 없는 단죄의 현장이었다. 경제범죄수사대 팀장이 무대 위로 올라와 발악하는 강태석의 팔을 거칠게 꺾으며 미란다 원칙을 차갑게 읊조렸다. 찰칵 하는 서늘한 금속 파열음과 함께 강태석의 주름진 손목에 차가운 은빛 수갑이 채워졌다. 해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쥐고 흔들며 타인의 목숨을 벌레처럼 여겼던 지배자가 수백 명의 취재진 앞에서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하는 뼈아픈 몰락의 순간이었다. 양팔을 결박당해 끌려가던 강태석이 눈에 핏발을 세우며 도윤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도윤은 그 어떤 분노나 조롱도 담기지 않은 철저히 무관심한 시선으로 그의 마지막을 외면했다. 길고도 끔찍했던 15년의 전쟁이 마침내 완벽한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모든 소란이 경찰들과 함께 홀을 빠져나가고 단상 위에는 눈부신 플래시 빛의 잔상과 고요한 정막만이 남았다. 도윤은 거대한 LED 스크린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는 옛 설계도를 등진 채 단상 아래에서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는 혜진을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온전히 얽히는 순간 지난 15년 동안 도윤의 텅 빈 눈동자를 질식할 듯 짓누르고 있던 깊고 어두운 심연의 그림자가 마침내 아침 안개처럼 부드럽게 흩어져 내리고 있었다. 수개월이 지난 서울의 공기는 전보다 훨씬 투명하고 맑았다. 해성그룹은 도윤의 완벽한 리더십 아래 과거의 오명을 씻어내고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났다. 붕괴 사고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추모 기념관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의 상징이 아닌 치유와 화해의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되었다. 기념관 중앙홀의 하얀 대리석 벽면에는 윤혜진의 아버지 윤재민과 강도윤의 아버지 그리고 그날의 참극으로 희생된 모든 이들의 이름이 정중하게 새겨졌다. 화창한 날이면 따뜻한 햇살이 그 이름들 위로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묵념하며 지난날의 비극을 차분히 애도했다. 도윤은 이제 더 이상 악몽 속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는 법이 없었다. 그 지독했던 불면증은 마치 어젯밤의 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해가 저문 서울의 밤. 도심을 적시는 기분 좋은 빗줄기가 다시 차분하게 내려앉았다. 예전 같았으면 끔찍한 잔해의 굉음으로 들려왔을 빗소리였지만 지금의 도윤에게 그것은 그저 창문을 두드리는 다정한 연주곡처럼 평온하게 느껴졌다. 도윤은 해성그룹 본사 1층 로비에서 퇴근하는 혜진을 기다리며 예전 그녀가 공사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커다란 검은 우산을 펼쳐들고 서 있었다. 잠시 후 유리 자동문이 열리고 익숙한 실루엣의 혜진이 빗속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나오려다. 자신을 향해 묵묵히 다가와 머리 위로 든든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도윤을 발견하고는 기분 좋게 미소 지었다. 15년 전의 상처가 맺혔던 그날의 빛밤과는 판이하게 다른 더없이 평온하고도 로맨틱한 서울의 밤이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혜진의 앞에 내밀었다. 그 안에는 지난날 모든 비극의 근원이자 증거였던 은빛 라이터가 말끔하게 세척되어 반짝이고 있었고
그 옆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하고 견고한 디자인의 커플링이 놓여 있었다. 그는 빗소리가 음악처럼 들리는 이 거리의 한복판에서 더 이상의 권력도 복수도 없이 오직 한 남자로서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는 무릎을 꿇거나 거창한 고백을 늘어놓는 대신 젖어있는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묵직하고도 담담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이제 다시는 비 오는 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지난 15년 동안 내가 가장 원했던 대답은 단순히 아버지를 잃은 진실을 찾는 게 아니었어. 그 어둠 속에서 내 손을 잡아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었지. 도윤의 깊고 진실한 눈동자에 맺힌 따스한 온기를 마주하며 혜진은 그의 품으로 자연스럽게 안겨들었다. 그녀는 도윤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빗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온전히 나누며 나직이 대답했다. 우리는 그 빗속에서 너무 오래 헤매었으니까 이제는 그만 울고 사랑해야죠. 두 사람을 감싼 검은 우산은 이제 끔찍한 비극을 막아주는 방패가 아니라 서로의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따뜻한 지붕이 되었다. 쏟아지는 빗줄기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별빛처럼 아름답게 반사되고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의 거대한 음모도 복수를 위한 칼날도 존재하지 않았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과거의 상흔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걸음이 되어 두 사람의 발밑에 조용히 쌓여갔다. 도윤은 혜진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고 빗줄기가 흩날리는 서울의 밤거리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나란히 새겨졌고 빗소리는 그들의 평화로운 대화 소리와 어우러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다. 긴 어둠을 뚫고 마침내 빛을 찾은 두 영혼은 그렇게 서로의 체온을 의지한 채 빗속을 뚫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세상으로 완벽하게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